가짜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 강요하는 것들을 따르긴 하는데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멀죠. 창의성은 그야말로 성이 나고 신이 나고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집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찰 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돈에 대한 열망에서 나오든. 근데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는 기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제 시대, 그런 경제 뭐 조립을 잘해서 정밀한 제품들을 만들고 이런 데서 일본이 잘했죠. 그래서 80년대까지 굉장히 일본이 경제가 성장하고 그랬는데 점점 경제가 창의 경제 쪽으로 넘어가고 창조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본인들이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 제가 쓴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특유의 인간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라는 집단을. 그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위해 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인간 중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원조가 언제냐면 무려 5,000년 전 단군 신화에 나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건국 신화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신화는 없어요. 세계 동서고금을 다 털어봐도. 대체로는 신이 뭐 이제 뭐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둥, 갈비뼈 떼서 뭐 만들었다는 이런 건 있어도 건국 신화에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일하고 그걸 자기 소명으로 삼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지침을 준 신화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변신물도 보면 한국 변신물은 다 변신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늑대건 여우건 다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요. 우렁각시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괴물이 되거나 뭐 늑대 인간으로 변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한국은 인간이 인간 외의 존재로 변하는 변신물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부러워해서 인간으로 변신하는 스토리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제일 좋은 존재다, 여타의 존재 중에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귀신 이야기도 뭐 한국은 귀신이 사람이거든요. 한국 귀신은.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대체로는 원한이 있죠.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려고, 아까 이 화병처럼 하소연하려고 나타나요. 근데 보는 사람이 무서워 죽는 거죠. 그래서 안 죽고 "너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다 얘기해요. 그거 들어주면 그냥 곱게 사라져요. 일본 귀신은 달라요. 일본 귀신은 영역을 정해 놓고 자기 뭐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 다 죽여요, 원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사실. 원혼만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귀신도 인간을 비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 세계에 가서 아직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사람 정도로 보는 거고, 일본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투사해서 귀신을 보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악령들이 많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큘라니 뭐니 이런 애들이 원한 풀려온 애들이 아니고 피에 굶주려서 아무나 죽이는 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들은 괴물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자, 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간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국인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 교리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제일 귀중하다고 보니까 신을 믿더라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과몰입하질 않아요. 그리고 규칙이나 규범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인간에게 해가 되네 이제.' 그럼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의 실용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서양 철학에서의 실용주의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인간 중심적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사람들은 인간에게 도움되는 건 다 받아들여요. 도움 안 돼? 다 버려. 되게 과감합니다 그게. 자,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경제 성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뭐 규칙, 한국 사람들 인간에게 도움된다 싶으면 그거 다 받아들여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세계 첨단 어떤 기술이나 산업 같은 거 한국을 시험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새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걸 경험해 보고 사람한테 도움돼, 나한테 도움돼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또 낡은 규칙, 질서, 규범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인간에게 그럼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보다 규칙이 중요해요. 집단이 정해 놓은 규칙. 이건 절대로 깰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에다 사람을 좀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쩔쩔매는, 당황스러워하는, 융통성이 없이 구는. 융통성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다음에 규칙도 한 번 정하면 못 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못 깹니다. 그래서 칼같이 규칙대로 하는 데서 유리한데 이 규칙이 경제 성장이나 혁신을 좀 저해할 때에도 버려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요런 것도 경제 성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줬죠. 그래서 경제가 점점점 규칙이나 규범, 매뉴얼이 중요한 시대로부터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로, 신기술이 중요한 시대로, 속도가 중요한 시대로 갈수록 한국이 유리한 겁니다.